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지금 무슨 집값이 반등하는 어쩌리, 야 이러다 또 20년, 21년처럼 날아가는 거 아니냐, 나 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으시겠지만 그럴 일 없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 내 집 못 사니까 안달이신지. 지금은 위험한 시기라고 기다리셔야 돼요. 좀 우리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저럴 기회에 내가 10년 동안 못 모을 돈 2억 이상 모으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안녕하세요. 이윤아 기자입니다.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경제 뉴스를 들여다보고 경제 일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은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리치고 앱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언론에서 사실 집값 반등 기사가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반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은? 네. 실제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최근 호가 데이터, 즉 팔려고 지금 얼마에 내놓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반포 쪽으로 왔는데 500세대 이상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신반포 10차 같은 경우는 지금 10%, 레미안도 지금 한 9.7%,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물론 내린 데도 있습니다. 이쪽 한번 여의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도 지금 뭐 8%, 6% 오른 데도 있죠. 근데 떨어진 데도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지역들을 보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진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제 둔촌주공 문제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년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연간 기준으로 서울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2% 빠졌어요. 실거래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자, 그런 상황 하에서 둔촌주공이 이제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1월 3일에 특별보금자리론이랑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들을 통해서 부양을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조짐이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진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반등이냐,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그래서 대세 하락 중에 잠깐 반등이 나온 거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단기 반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회복되는 신호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부동산이 회복되는 신호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거래량 데이터예요. 서울에 지금 거래량이 한 2배 이상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요게 이제 2006년 이후로 월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한 12월 달까지가 600건, 700건밖에 안 됐어요. 너무 작았죠. 근데 얘가 지금 몇 건까지 늘어났냐면 2월에는 한 2,500건, 3월에는 지금 아마 4월 말까지 집계가 되면은 3,000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거래량이 지금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월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979건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반등 거래량이 지금 는 거를 가지고 야, 이거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반등의 신호탄이 아니라, 야, 이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구나. 왜냐면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둔촌주공을 살리려고 30평형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원래는 안 되는데 이걸 허용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지금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늘었는데, 그래봐야 평균 거래량의 반 정도나 반이 좀 안 돼요. 늘었는데도. 원래는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월 7,000건, 8,000건씩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작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부동산, 아파트 매수 심리가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조금 이번 정부가 좀 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처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던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도 네.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이제 완판이 됐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효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정부 일단 정책 효과가 일단 있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달은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둔촌주공이 2순위까지 청약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6대 1도 안 됐어요. 만약 이 상태로 갔으면 1월 3일부터 계약이었는데 계약이 아마 계약률이 아주 낮았을 겁니다. 그럼 미분양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이것들을 정책으로 지금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저는 영등포 자이가 네. 잘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 이게 데이터로 보여지는데 뭐냐면 네네. 이거는 혹시라도 지금 서울의 청약을 네. 지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 데이터는 아주 좀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기회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나쁜 조건은 아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는데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자,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희소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주변에 새 아파트밖에 없는데 또 분양을 해요. 이건 어때요?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닥이죠. 그런데 주변에 완전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요. 이건 어때요? 희소성이 희소성이 있고 얘는 주변 사람들이 매우 살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고 상승장이 오게 되면 그 어떤 아파트보다 빠르게 아마 상승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데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일단은 아파트 나이 데이터입니다. 이 원의 크기가 아파트 개수의 크기입니다. 원이 클수록 아파트 단지가 많다. 많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이제 초록색 있죠? 네. 요런 애들이 새 아파트입니다. 초록색이 진할수록 새 아파트고 빨간색이 진할수록 오래된 아파트예요. 이제 보시면 좀 새빨간 아파트는 30년 이상짜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가 어디에 지금 입주가 되는 거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양평역 보이시죠? 네. 양평역 바로 옆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변으로 보니까 초록색 네, 아파트가 네.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거의 다 색이네요. 오래된 아파트가 많죠. 그리고 여기는 새 아파트는 영등포 이제 중흥 S 클래스, 얘가 이제 한 300세대. 그 다음에 이제 이편한 세상, 얘도 한 260세대예요. 근데 세대수가 너무 작죠. 네, 근데 영등포 자이는 한 800세대 정도 즈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상당히 커요. 세대수가 크다라는 건 그 아파트의 커뮤니티나 뭔가 편의시설, 뭔가 입주민들을 위한 그게 좀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우리 기자님 같은 경우 여기 분양을 해요.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받고 싶겠어요? 싶을 것 같아요. 받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딱 두 개입니다.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는데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이런 조건이다라면 저는 청약해도 나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영등포 자이에 이렇게 청약들을 좀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효과와 흥행 요건 두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똘똘한 한 채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청약이 네. 몰리는 분위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집값 거품이 조금 다 빠진 것 아니냐 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이것도 이제 제가 데이터로 제가 일침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집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있죠. 이 목돈을 어떻게 모아요? 내 소득에서 아끼고 아껴서 모으죠. 네. 내가 500을 버는데 300이 대출금 이자로 나가. 집 살 수 있나요? 좀 힘들죠. 네, 근데 한 150이야. 그럼 이거는 좀 할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지금 집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이 지표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통용이 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비싸냐 싸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소득 대비 집값이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자, 지금 2023년 4월 달 기준으로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분 가능 소득은 뭐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거 내 통장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세금 다 떼고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 대비해서 지금 서울 집값이 몇 배냐면요. 23.7배입니다. 소득의 한 30%? 한 작으면 한 25에서 많으면 진짜 많으면 한 40%.
적정선 한 30% 정도 내가 낸다. 500만 원 버는데 30%는 150만 원. 이 정도면은 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걸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라고 치면은 그러면 얘가 2배가 한 48년 정도 되니까 한 55년은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하는데 평생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대 중반부터 우리가 경제생활을 한다고 치면 55년 더 하면 얼마예요? 80살입니다. 까마득하네요. 그렇죠. 80세가 돼야 그때까지 갚아야 내 집 되는 거야. 자, 이런 세상 어때요? 말이 안 되는 세상이죠. 지금 암담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평균이 몇 년이냐면요. 평균이 16배 정도 됩니다. 자, 16배면 2배니까 32년. 거기다 좀 더 해도 한 40년 정도에 넓게 봐도. 자, 그럼 20대 중반부터 우리가 돈 벌어서 집값, 주택 원리금 상환에 쓴다라고 치면 40년이면 60대 중반.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은퇴할 즈음에 내 집 되는 거야. 그럼 노후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 정도가 정상이다. 정말로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쌀 때는 얘가 몇 배가 안 되냐면 12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집값 거품이 빠진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요, 조금 더 빠져도 되지 않나. 한참 빠져야 돼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의 이 집값이 이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얘를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정상이라는 거죠. 얘는 정상 아니에요.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지 않았겠죠. 0.5%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안 불었겠어요? 투자 광풍이 안 불었겠죠.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없었겠죠. 이런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유발이 되다 보니까 투자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들 완전 미쳐가지고 가격이 말도 못하는 가격까지 올라갔던 거고 이게 이제 빠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평균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3.7이 16까지 떨어지려면 소득 증가분을 감안을 해도요. 한 20%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2배까지 떨어질 2014, 15는 이때가 소득 대비 제일 쌌고 이때가 집 샀으면 대박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2000년대에도 이렇게 낮을 때가 있었고 2010년대에도 있었는데 2020년대에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 아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40%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모든 자산은요, 그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격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즉, 사서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에 이걸 또 하나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데이터가 바로 이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입니다.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 이거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많지만,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주택구매력지수 데이터를 꼽습니다. 여기에는 집값,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좋았을 때가 2015년 1분기인데 71이에요. 지금의 반토막도 안 되죠. 만약에 이때 2015년에 1분기에 내가 서울에 집 사서 한 달 이자 150만 원 냈으면 지금 얼마 내야 된다? 3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얘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높은지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주는데 지난 20년 중에서 지금 대출 껴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언제가 제일 없어요? 지금이 제일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부양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죠. 늘었다라고 하지만 없잖아요. 평균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바로 이거예요.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펼쳐도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지금 무슨 집값이 반등하는 어쩌리, 야, 이러다 또 20년, 21년처럼 날아가는 거 아니냐, 나 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좀 침착하시고요. 그럴 일 없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 지금 일시적인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정말 그 거품이 빠지는 시점은 한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올해가 2008년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유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은행 문제가 생긴 것도 그랬고요. 2008년에도 3, 4월 달에 은행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무마시켰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리고 또 그때도 뭐라 그랬냐? 경미한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자님이 연준이라고 미국 중앙은행의 내가 관리자야. 강력한 경기 침체가 지금 올 것 같아.
근데 언론에다 대고 지금 강력한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다들 각오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올 건 알지만 차마 그렇듯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옵니다. 라고 일종의 경고를 주고 그리고 또 알아듣는 사람은 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지금 침체가 오는구나. 지금 적당히 해석해서 알아들으라고 준비할 사람 준비하라고 연준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2008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 한국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도 환율이 좀 안정이 됐다가 지금 또 1340원 넘어섰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350원, 1360원, 1400 넘어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뭔가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는 거,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 어나운스 했잖아. 지금 경기 침체 올 거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급락이 나타날 겁니다. 단기간에 급락이 한 20%에서 많게는 30%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은 많게는 4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보여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20, 30%가 한 앞으로 올해 한 여름, 가을부터 1년 사이에 그 정도 가격이 아마 빠질 거예요. 그러면 매수 기회가 빨리 와요. 왜? 거품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이번에 둔촌주공 이런 일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부양 정책을 또 강력한 걸 꺼냅니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고 정책들은 또 좋아지고 이러면서 선수들이 아마 또 사는 시기가 내년에 뭐 어느 즈음에 펼쳐질 수가 있고.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지만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 그래도 아마 올해 여름, 가을 늦어도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는 다시 가격이 아마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경기 침체가 안 오면은 일단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리 낮추기 힘들겠죠. 그래서 다시 본질적인 시장의 이 약세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완만한 하락을 쭉 이어가겠죠. 그리고 이런 하락이 아마도 한 25년이나 26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언제 사면 되냐? 25년이나 26년 어느 즈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뭐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이런 거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어떻게 살 거냐? 저는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평균이나 그 밑으로 떨어지면 살 거예요. 안 떨어지면 안 삽니다. 자, 그 다음에 걔만 보지 않고 이 주택 구매력 지수,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초록색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한 60은 넘어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이게 빨리 올 거고,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늦게 오겠지만 언젠가는 올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럴 때 사셔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동안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에 내가 뭐 쓸 거 다 쓰고 한 2억 모을 수 있을까요? 2억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별로 많지 않겠죠. 만약에 제가 우리 기자님한테 제가 10년 동안 10년 참으시면 제가 2억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아야겠죠? 참아야겠죠. 네. 자, 내가 10년 동안 2억 모으는 건 너무 힘든데 부동산 투자 한번 잘하면은 내가 무릎 밑에서 사면은 2억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아니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 내 집 못 사가지고 안달이신지. 지금은 위험한 시기라고 기다리셔야 돼요. 좀 우리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저럴 기회. 그러면 그게 뭐 이상이다? 내가 10년 동안 못 모을 돈 2억 이상 모으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여러분 진짜 아파트 투자가 제일 쉬워요. 네, 아파트 투자로 돈 벌었다가 건물 투자로 망가지시는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바로 이쪽 라인이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강이 보입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요. 분양가만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 라면 이런 데는 충분히 저는 도전해 볼 만하다.